인터뷰 요청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네. 제가 고맙죠. 네, 그럼 저희 김포 인천 충북신문 진훈 기자입니다. 예. 일단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네, 후보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력하고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셔서 이렇게 김포시장을 출마하시게 되셨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이제 평범한 그 대기업 셀러리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셀러리맨 하는 도중에 1995년 나와 새정치국민회의 그 평범한 직장인 한 사람으로서 발기인에 참여가 된 거예요. 창당할 때. 그 이후에 이제 하고 2003년에 기업을 그만두고 플랫폼 사업을 했었어요.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열린우리당 창당 때 김포 지역 청년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포시 의원,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난번에 시장에 좀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좀 민감할 수 있는데 현재 민선 7기 정화영 김포시장님의 시정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4년 동안 정화영 시장도 본인의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뭐 평가를 한다는 게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김포 시장은 그 비전과 그 미래를 제시하는 거라고 봐요. 리더자는. 과연 10년 후에 김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비전 제시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시장이 됐을 때 왜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라도 꼭 이루겠다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는 시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비전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0년 후에 김포시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또 김포시가 과연 문화예술에서의 비전은 뭐고 또 김포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산업을 어떤 산업들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일자리와 주거와 문화와 예술이 융합하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저희 김포시청에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이나 시민평가제나 시민자문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민 참여나 청원 제도의 문제점이 잘못된 의견도 다수 횡포로 강압적으로 반영되어 잘못된 평가와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그건 좀 리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더자는 이게 자신감이라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 게시판이든 평가제든 자문이든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조금 역기능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이 많은데 그것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이것을 시행을 못하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IT 시대이긴 하나 그 중에서도 또 소수만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 소수가 과연 다수를 대변하는 데는 시스템을 필터링해서 그것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나 어떤 제도의 변화는 소수가 늘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그 소수가 이끈 상태에서 다수는 참여하게 되고 또 그 다수는 혜택을 보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횡포나 또 왜곡된 그런 민의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낼 수가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좀 그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포시에도 노인분들이 많은데 예.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면 좀 설명회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우리 이 통리장님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마을을 대표하는. 네. 또 아파트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가 있고 과연 행정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각 개 시민들에게 소통이 되는지 이거에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시민과 아우러질 수 있는 마을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이게 늘 고민했던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되시면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해서 예.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면 예. 이 버스 운행에 대한 독점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포시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다른 외주 업체랑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게 협상을 하실지 그 기사수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이 버스 노선이 왜냐하면 김포시의 또 전철 문제 때문에 또 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버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버스도 조금 김포시에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용하게. 제가 이제 기초위원 할 때 버스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이제 소비자는 뭐예요? 선택권이 넓어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버스 회사가 거의 다 독점화됐어요. 몇몇 회사들이 다 통폐합을 해서 김포도 가령 뭐 선진운수가 다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운수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이익은 이익대로 추구하면서도 과연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느냐 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버스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그 공공성을 띠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발과 손이 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간선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선도로에서의 버스가 일정하게 운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곶에 또 하성에 계곡리, 뭐 구평리 내지는 뭐 고촌에 이런 그 통곡리라든지 또 우리 대곳에 석정리라든지 이런 데는 이 마을 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또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경제적 부담이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마을 버스 지선 개념에서는 버스 회사들이 좀 반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뜻있는 분들과 버스 협동조합을 좀 구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제도 또 재정적인 것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의 경쟁체제, 경쟁체제가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 원천적으로 그래도 또 다른 선택을 부여할 필요 있다. 그래서 이 대형 이 독점 버스 회사들도 좀 더 공공의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같이 뭐 100원 택시, 뭐 1000원 택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15인승이라든지 뭐 20인승 이런 버스 그 마을 버스를 좀 운행하는 거로 차선책으로 늘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정책입니다. 김포시에는 마을 버스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편이죠. 서울보다는 없어요, 사실은. 서울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뭐 버스에서는 손님이 없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또 주민들은 한 번 놓치면 한 시간 기다리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호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20분에 하나씩 다닌다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설령 15분에 하나씩 다니면 내가 한 차를 하나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15분 후에는 오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선순환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후보님께서는 버스가 지하철 이게 노선 확장하는 것보다는 더 실용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지하철 노선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은 거대한 SOC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그 지하철 사업이 시작돼도 10년 걸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을버스의 지선 개념을 보충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제가 공약한 BTX라든지 SRPT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민우 기자님이 저 공약을 보니까 아라뱃길 테마파크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을 보셨는데 그 후보님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은 김포공항 위치가 되게 멀지 않아요. 네. 여기 뒤에 보면은 네, 맞습니다. 바로 아라뱃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접근성에도 문제도 없고 수익 모델도 그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제가 여기 김포 산 지 얼마 안 됐고 원래 제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수원 세례동에 있었는데 세례동 문제는 아시겠지만 거기 옆에 제식 전철비행단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소음이 꽤 심하고 굉장히 좀 고층비리고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공항이라 소음이 이 일반 여객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그래서 소음 문제랑 이런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알겠지만 저기가 제가 봤었는데 부지가 너무 용산 부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지 확보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라뱃길은 저는 이제 2008년서부터 아라뱃길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라뱃길에 대한 문제점,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걸 제가 예측을 했었어요. 2009년에. 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은 사업주가 아라뱃길을 이용한 목적은 이명박 정부 때 한 거 뭐냐면 싼 물류를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로동에서 물건이 있어요. 그럼 바로 실어서 인천항까지 가면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구로동에서 김포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실어가지고 서진항인가요? 정서진까지 가서 또 물건을 내려서 실어서 다시 인천공항을 가겠느냐. 이건 사업주가 보더라도 경제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류로서 개념은 없다. 저는 이거 반대한다 했어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그 아라뱃길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화물 하나 없잖아요. 실은. 네, 없어요, 현재. 이게 경제적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업가들은 경제성이 있다라면 그보다 더 험한 시베리아도 아니라 사막도 가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어차피 건설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테마파크를 건설해서 그런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 그런 타운을 만들어서 좋겠다. 거기는 이제 배우는 또 별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알겠지만 장치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타나요. 응?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테마파크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그 아라뱃길의 그 항구 쪽에는 소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지금 고촌 지역의 소음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 그 대준이나 소준마을 힐스테이트 안쪽에 거기가 지금 그 소음이고요. 이쪽 아라뱃길 쪽은 전혀 소음하고는 관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저는 그 누차이겠던 게 R&D 연구 첨단 산업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들은 아무리 좋은 그 조건을 제시해도 현실적으로 지방에 가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또 거꾸로 장치 산업은 김포에는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땅값이 하도 높기 때문에. 장치 산업들은 보통 이 평당 300이 넘으면 뭐 제품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 원가가 안 맞아요. 영업이익 자체도 안 나와요. 순이익은 고사하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첨단 그런 마곡 같은 그런 LG 사이언스 같은 연구 산업단지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출마했을 때도 이쪽에 제가 제시했던 게 판교형 테크노밸리였어요. 네. 판교형 테크노밸리는 강남에 있는 R&D가 포화 상태니까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암도 미디어 융합도시지만 거기도 1, 2차 밴드가 갈 데가 없어요. 또 마곡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차 밴드를 김포에 끌어온다면 좋은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래에는 그 김포 쪽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배터리 업체도 지금 배터리 업체가 미래 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지금 그 굉장히 그 접근이 좋아서 제가 아시는 분하고 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속된 말로 논바닥에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 있다는 그 공장 일부를 개조해가지고 매입해서 가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민선 8기잖아 이번에요. 예. 그 민선 7기가 그런 걸 좀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업무를 좀 봐봤기 때문에 이 경제적 마인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리더자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과거 시각에서 머물러서 이 엄청난 김포라는 호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농업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업이 김포의 미래의 먹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전통의 가치, 또 오랜 어떤 문화의 뿌리는 될 수 있던정 미래의 일자리, 김포의 미래의 경쟁력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저는 2010년에 10년 할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뭘 느끼냐면 기자회견에도 출마 기자회견도 제가 야외에서 했지만 이제 비즈니스맨 시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시장은 정말 150일은 왜 해외든 국내든 유수한 업체들이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러면 주거와 일자리와 뒤에 문화와 교육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 문화 융급합 도시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이 철학입니다. 그 인천이랑 이 서울하고 이게 맞닿아 있으니까 예. 이 대학원생들도 이제 그럼. 협력해가지고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배터리 업체나 예. 그런 것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집만 지는 건 맞지 않아요. 집은 행정가들이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자기 돈 벌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속에 어떤 일자리를 같이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계양 신도시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장이 될 때는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가 시장이 된다면 뭘 하겠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공무원 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저 네, 2,000명씩 월급 줘가면서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제가 대기업에서 그 인사 업무도 해봤지만, 네. 저는 그런 늘 관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좀 전에 그 김포 테크노밸리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산업단지를 김포에 위치하려면은 이제 그 공약제가 나왔는데 김포시 지역 위치랑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 대학원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기업을 협업했었는데 그런 고유의 경쟁력이라 차별성이 필요한데 후보님 생각하시는 김포시의 경쟁력이나 차별화의 장점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어디 뭐 수원의 광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도 있고 뭐 고속도로가 있고 판교 같은 경우 서울에 인접하고 강남 인접하고 이렇게 있는데 차별화의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그런 얘기를 해요. 김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대요. 네, 김포 맞습니다. 평야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건 뭐 7, 80년대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김포, 그러니까 리더자는 어떤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김포의 변화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리더자는 해안과 통찰력이거든요. 그때 20년 후에 누군가를 좀 준비했다라면 판교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저는 역설적으로. 왜냐? 공항이 가까워 일단. 그리고 서울하고 너무 가까워요.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연적 현상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위치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동네 시각에서 머물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리더자들이. 동네 시각. 좀 더 글로벌 시각을 갖고 접근했다라면 이 지위와 환경과 여건을 100% 활용했겠죠. 그럼 첨단 산업이 김포에 들어가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되다 보니까 개별기업이 들어와서 난개발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또 받겠죠. 리더자도 받겠죠. 선거로 갔던 뭘로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벽돌론을 갖고 있어요. 벽돌론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 벽돌론이 뭐예요? 낮때 하나를 놓고 그 다음 때 또 하나를 놓고 차곡차곡 놓는 거거든요. 그래야 밑에 걸 빼서 또 위로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는데 급급해요. 시장이. 물론 사람들이 얘기하죠. 돼야 내 뜻을 펼치는 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되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되고 났을 때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되고 나서가 아니라 되기 전에 다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감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준비가 없으면 바로 관료화돼 버립니다. 공무원들 논리가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네. 그 내용이 있든 없든 네. 거기에 바로 매몰돼 버려요. 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이게 옛날에 임명직이나 이 선출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 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대학교나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거를 안타깝죠. 유치를 못했을까? 안타까워요. 판교보다 더 좋아요, 위치가?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네. 제가 응. 판교로 출퇴근했었어야 될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판교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판교 가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또 어디 지하철이었는데 문제가 없는데 수원에서 성남을에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어 진짜. 수원에 성남. 네. 그리고 인천에서도 성남을에 있어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진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계된 질문인 건데 또 동양을 보니까 교육 상무 정책에 대한 동향이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무상이 되기 위한 존재가 이건 이제 지난번 제가 4년 전에 공약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상무라는 게 이제 뭐 그 무상급식, 네. 또 무상 교복, 네. 또 이제 수업료 무상 그 등록 수업료인데 이런 건 거의 다 참 실현이 돼서 네. 큰 의미는 없다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그러면은 그럼 새로운 좀 동향이 전에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지금 김포 현안은 이제 하드웨어의 현안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과밀학급, 과대학급. 네. 보통 경기도가 이제 한 4명 정도 돼요. 네. 이 평균 학급당.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9명, 30명 막 이렇단 말이에요. 중학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다른 데에 비해서 한 3, 4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기도 교육위원 할 때 지금 향산리에 그 향산 초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재정 교육감한테도 우리는 왜 중고등학교는 당연히 같이 있는 거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으면 안 되냐. 학교 이제 설립 문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많으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지금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뭐 0.78명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도시화 집중되는 도시에서 이제 이 과밀 과대학급이 생기니까 초중을 세워서 그 초등학생이 많을 때는 중학교 교실 쓰고 또 걔네들이 커가지고 중학교가 되면 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초등학교 교실 중학교 쓰자. 제가 혁신적으로 제안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김포에는 향산 초등학교가 그게 향산 초중학교가 시범 사업을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개교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좀 이런 쪽에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교육청이 물론 할 일이지만 우리가 4차 산업, 미래 산업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이 건물 구조는 늘 일자형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의 구조라든지 이런 배치가 사람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를 통한 통합형 그런 교육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 4년 전에 우리 김포에서 최초로 그 돌봄을 확대하겠다 공약 1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냐? 돌봄 하드웨어가 갖춰 있는 데가 공공기관이라든지 교회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의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운영하면 좋겠다. 교회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거의 활동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일부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자. 그러면 교회의 또 사회 참여, 교육 참여 굉장히 이중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과 설계까지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 제 공약을 정환희 씨는 원래 그 공약이 없었어요. 제 공약 바로 채택하더라고요. 뭐 그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돌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을 통합해서 확대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하면은 김포가 그렇게 하드웨어 말고도 문제는
김포에서 유명한 학교가 뭐냐고 물으면은 유명한 뭐? 유명한 학교가 뭐냐고 학교. 물으면 예. 거의 다 하네. 김포 학교가 있어요라고 묻더라고요. 예. 네.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뒤져봐서 찾아봤는데 그나마 있는 학교가 저기 되게 멀리 있더라고. 김포외고라고. 네. 아니면 김포 대학교. 대학교. 음. 그래서 혹시 막 대학 캠퍼스 이런 거 유치나 아니면 특목고 유치 같은 거 그 예전에 할수 막 있는지. 그 김포에 들어오고 싶은 학교가 많았었거든요. 네. 대학교 캠퍼스로. 그 지금은 아마 대학이 새로운 캠퍼스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네. 제가 그걸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네, 네. 캠퍼스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어느 대학이 지금 제2캠퍼스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학문과 산업이 연관한 관련한 그런 연구 개념의 그런 캠퍼스는 몰라도 네. 단순히 학부나 대학원 학부 그쵸, 같은 네. 개념으로는 좀 맞지 않을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대학원 전문 예, 대학원이 예. 빠져서 예, 네 그렇게 IT 대학이나 네네네. 네, 대학원으로 예. 이제 들어오면 좋지 예,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0년 초 전후로 해서 영어 광풍이 불었을 때 그 네. 외국어고등학교가 또 네. 그 외국어라든지 뭐 자립형 고등학교 네. 예, 많이 광풍이 불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네, 미래 맞습니다. 교육은 국영수만이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자기의 끼, 네. 또 창의성, 네. 또 다양한 그 소질을 네. 예, 발휘하고 그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무대와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런 쪽의 교육으로 저는 변화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특목고를 유치하고 이런 것은 시대적 과제는 아니다라는 게 네.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후원의 공약들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핵심 공약을 간략하게 2, 3분 정도. 예. 그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경전철 두량에 대해서 출퇴근 때 엄청 힘들어하셔요. 저도 몇 번 타봤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0년에 신의원 시절에 최소한 4량을 해야 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기자님들 바로 파악하실 겁니다. 제가 정말 울부짖을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70만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거꾸로 인구가 부족해서 두량을 만든다는 그런 논리 보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문제까지 다 지적했고, 그래서 지금 이 두량의 부분이라서 저는 5호선 연장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5호선은 왜 그러냐면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GTX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KTX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 또 경기도에서 또 다른 경기도를 갈 때 빠르게 가는 그런 개념이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5호선 연장이다. 근데 5호선 연장을 누구나 다 필요성을 얘기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아마 김포에서는 철도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제 나름의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전문가들랑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래서 5호선을 한 번에 뭐 통진까지 가겠다 하면 좋죠. 선거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재정과 BTO 방식을 연계하고 또 도시개발 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수익자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이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되면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바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후보들이 바로 그냥 또 그걸 그냥 써먹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고민 안 하고. 네. 네, 네. 그 후보들이 다른 사람 공약을 막 가져와서 자기 것처럼 해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혁신이라는 김포 혁신을 처음에 4년 전에 했는데 지금 시장이 바로 그냥 며칠 후에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뭐 자료가 남으니까 못 써먹어요. 네. 못 써먹는 게 아니라 다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5호선도 제가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는데 네, 서울시의 물론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울시가 연장하겠다는 의지.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당연하냐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고, 분당선도 뭐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2010년도에 시작해갖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계속 네, 맞습니다. 단계별로 좀 그렇게 좀 갈 필요가 있다. 하루아침에 가면 물론 좋죠. 네. 예, 근데 선거 때라고 그냥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또 반증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죠.
질문 다 여기까지 하고 인터뷰. 공약을 저 다 안 했네. 네, 공약. 잘 아셨어요? 예, 예. 아이고. 그래서 이제 BTX 노선을 이제 서울 올림픽대로까지 연결하겠다.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한강로하고 연결하면 48번 국도와 연결하면 좀 더 아침에 대중버스를 갖고 출퇴근하는 분들, 자가용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거기에는 일자리와 주거, 또 문화, 도제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적 시스템과 함께 아울러져 있는 그런 도시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많은 또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제가 만들 거고요. 더 나아가 그와 연관된 대학병원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도 그 유치는 결국 시장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모 대학이 제 2의 병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접촉 중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학병원이 좀 메이저 쿠얼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 시민들한테 굉장히 뜻깊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속된 말로 이 전략적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포로 갈 거냐, 뭐 화성도 좀 핫한 동네이기 때문에 화성을 갈 거냐, 남양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행정력과 정치력이 또 요구된다고 봐요. 요즘 병원들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이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주 조건 제시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협상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게 또 다른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공약 있나요? 그게 뭐 큰 줄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줄기. 좀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청년들에게는 제가 청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30대 청년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 미래론이라고 그래갖고 미래를 향해서 달린다는 의미인데 그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사실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지만 IT 쪽은 사람이 없어요. 구하고 싶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론 펀드를 조성하면 김포시가 10% 투자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미리 육성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사회적 그런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출발선은 좀 공정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저는 그렇습니다. 출발선은 제가 만들어드리고 그 위에 뛰는 건 각자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끌고 만약에 그 종착역까지 간다는 것은 그 청년에 대한 심리를 잘 모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청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발선은 명확하게 만들어드리겠다. 그게 미래론 펀드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네. 그러면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